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가제 유영훈 김진석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기획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던 율곡이라는 타이틀로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율곡 이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아보는 영상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율곡이를 이제 어떠한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저희 둘 앞에 있는 모던 율곡이라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하가제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맡았었던 프로젝트가 이 모던 율곡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김경호 교수님이 전남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 그 김경호 교수님을 만나러 광주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KTX비가 납니다.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그때는 또 코로나가 오기 전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김경호 교수님과 만나면서 이 책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 책 만드는 작업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된 게 이 바로 모던 율곡 책인데요. 네. 이제 저자분께서 이 책 첫머리에 보면 하가제 식구들이 마치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책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율곡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율곡을 소개하고 또 한번 의미 있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율곡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준비되셨나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율곡 이인은 1536년에 태어나셔서 158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초중반에 태어나셔서 중후반에 돌아가신 거죠. 네, 조선 왕조 500년에 딱 정중앙을 사신 인물이고, 맞습니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사셨던 인물이네요. 네.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에요. 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실 거예요. 네,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5만원권 지폐에 바로 신사임당에 계시고, 또 율곡이는 어디 계시죠? 5천원권에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55,000원으로 기억을 하시면 율곡 이와 신사임당이 이렇게 모자 관계구나 라고 확실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율곡을 이제 배에서 잉태를 하고 있었을 때 태몽을 뭘 꿨냐면 꿈에 검은 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검은 용. 네. 그래서 율곡이가 태어났을 때 율곡의 아명을 혈용 지었다고 합니다. 심상치가 않네요. 네.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13년 후 13살이 된 율곡이 진사초시에 장원으로 합격을 했던 것이지요. 13살. 네. 13살이면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율곡이가 지금의 수능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진사초시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이제 관직으로 가기 위해 치러야 되는 과거 시험의 아주 1단계 관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13살의 소년이 장원으로 심지어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명석하고 또 비범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사초시에 합격한 율곡 2기가 그로부터 3년 뒤에 본인이 정말 사랑했었던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게 됩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또 조선을 대표하는 이제 현모양처로 불리잖아요. 그만큼 율곡 이와 이 신사임당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고 여러 기록들을 보면 율곡이 부모님 그 신사임당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상심하고 슬퍼했다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율곡의 삶을 살펴볼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10대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인 20대, 그리고 30대와 40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면은 참 그 율곡이의 삶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20살이 되기 직전 19살 때 방황을 조금 세게 하셨는지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삶을 못 살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를 하시게 돼요. 네. 사실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사이비라고 치부될 만큼 되게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13살에 진사초시에 합격을 해서 앞으로 앞길이 창창했던 이 유학자가
사실 금강산에 입산해서 불교를 배웠다는 것은 네. 그 고민과 방황의 결이 얼마나 깊었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삶을 탐색했던 인물이었음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혈룡의 그 기상을 그 절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절에 들어가서 정말 율곡만치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제 금강산에 생불이 났다라고 네, 이제 맞아요. 그 스님들 사이에 유명했다는 그런 또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행보로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1년 후에 20살이 된 율곡이가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절에서 나와서 강릉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뭔가 깨달음이 사실 있으셨겠죠? 네. 네. 이러한 기운으로 이제 29살에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도 장원공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네. 구도 장원공이 어떤 의미냐면 구도 9번을 장원을 한 공, 사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9번을 장원을 한 네. 거예요. 네. 율곡이가 네. 장원이면 1등이잖아요. 1등이에요. 13살에 그 진사초시 수능 네. 1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그 행시 1등도 대과도 장원을 하게 되어서 진짜 대단해. 네, 관직 시험을 보게 된 행시도 1등으로 장원을 하게 돼서 29살에 이제 정육품 호조자랑으로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네요. 우리가 사실 시험에서 반 1등 하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그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다고 하니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음은 또 틀림이 없고 또 그 명석함을 바탕으로 이제 관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지 또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30, 40대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30대부터 이제 율곡이가 돌아가시긴 49살까지 관직에서 그 조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이조 자랑, 홍문강 교리, 형조판서, 경조판서 계속 단계적으로 고위광직자, 고위 직위로 이렇게 높아지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고위 공직을 맡음과 동시에 이제 저술로서도 또 율곡이가 유명하잖아요. 한번 살펴보면은 44살 때 이제 선조에게 바치는 글인 동우문답, 40살에 성악지묘, 그리고 42살에 초학자를 위한 경몽요결을 이제 짓게 되시고요.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48살에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국사책에 되게 많이 나와서 옛날에 그 주관식에 많이 나온다고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린 1등 못했잖아. 맞아. 그로부터 1년 뒤 49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게 되는 해에 조정에서 탄핵을 받게 되세요. 아이고, 네. 다사다난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탄핵을 받고 나서 49살에 본인의 그 삶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명석했고 네. 또 9번이나 장원을 할 만큼 천재적인 면모도 보였고 네. 또 그와 동시에 불교를 공부했을 만큼 삶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셨던 분임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30, 40대에는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현실 문제에도 참여를 했던 사상가이자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율곡은 참 드라마틱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출판사에서 율곡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획했던 책이 바로 이 모던 율곡입니다. 네. 어떤 유학이 이렇게 책장 속에만 갇혀가지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율곡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느껴보자 라는 기획으로 출발을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모던 율곡 책인데요. 네. 사실 이러한 기획을 만족시켜 주실 저자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저자분이신 김경호 교수님께서 이 원고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김경호 교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김경호 교수님은 우선 80년대 때 대학 생활을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혼란했던 사회생활과 대학 생활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고려대 철학과에서 율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은 전남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요. 율곡 대상을 2014년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율곡 대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만큼 율곡 대상을 수상하셨으면 율곡학에 대한 깊이가 사실 상당한 예, 저자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 책을 만들면서 여러 번 교수님을 만나 뵀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구실로 와서 한번 논의해봅시다. 라서 말씀하시고 이제 전남대에 내려갔는데, 뵀었을 때 저 멀리서 뭔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실제로 호랑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생김새가.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강인하고 강직하고 뭔가 심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출판이 잘 될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었는데 네. 차를 내려주시면서 율곡에 대해서 막 너무 기쁜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을 만들게 되는지 또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품는 그러한 느낌도 같이 경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나 뵀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율곡을 바라보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3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 김경호 저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 김경호 교수님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공부보다는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맞아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양 고전 강독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만난 게 바로 이 율곡이라고 합니다. 네. 전혀 동양 철학에 관심도 없었고 한문도 몰랐는데 지금 율곡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인생과 삶을 율곡에 바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계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율곡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몇 차례 영상에 걸쳐서 율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너무 짱극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맞서는 자인데요. 율곡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세상을 변혁하려 했던 실천가예요. 네. 그 당시에 조선사회가 조선을 창업을 하고 안정기를 거쳐서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모순도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맞아요. 사회였죠. 그래서 율곡은 이 모순을 자각하고 조선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 철학을 제안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임금이 누구였죠? 선조입니다. 네, 선조입니다. 당시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는 그 변혁을 좀 주저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율곡이 선조에게 용군이라고 비난하는 장면도 나와요. 용군이 어떤 의미예요? 네, 용군은 바로 변변하지 못하고 좀스러운 군주다. 임금한테? 네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계가 있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서는 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선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사실은 복잡한데 네. 나중에는 탄핵도 당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다사다난한 조정세권을 겪으면서 율곡이 사퇴하려고 했을 때 선조가 교격한 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격한 자라고 하면 되게 고집이 세고 과격하다.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네네. 자기 말만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조가 말한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율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단 있고 기계가 있고 옳은 말은 반드시 해야 되고 네.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서는 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김경호 교수님 뵀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똑같다라고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80년대에 그렇죠. 사회가 혼란스러웠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재 정권 하에 대학 생활을 했었던 김경호 교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서야 되는데 이러한 그 대학 생활을 했다라고 술자리에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김경호 교수님이 사셨던 대학생으로 사셨던 그 80년대 김경호 교수님과 16세기를 살았었던 율곡의 모습이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네.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울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모르는 척 해주셔야죠.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흔들리는 자. 흔들리는 자. 네. 1번에 맞서는 자를 들었는데 2번이 흔들리는 자라니 조금 모순된 느낌이 맞서는 들죠?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흔들렸었던 걸까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곡은 13살에 진사초시에 합격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16살에 어머니 신사임당의 죽음을 겪고 굉장히 방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총명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생로병사와 고통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살에는 이런 고민이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삶이 뭘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가출을 감행을 하게 되죠.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불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가출이 출가가 된 거예요.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저는 네. 가출해봤자 한 몇 시간? 그렇죠. 하는데 놀이터에 그냥 깨작깨작거리다가 그냥 오는 건데 네. 율곡이는 가출이 출가가 됐고 네.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1년 동안 절에 계셨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 조선 시대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전도 유명했던 청년이 유교를 버리고 불교를 공부한다. 이거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거든요. 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죽을 때까지 입산했던 자라는 이런 비난을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삶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진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흔들리면서 이제 입산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모던 율곡 만들 때 이 네. 파트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의 20대가 너무 공감이 돼서 물론 지금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네. 대학생을 할 때 혼란스럽잖아요. 취직을 해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회사를 간다면 어디에 회사를 가야 될지 네. 아무것도 없었던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시절의 고민과 김경호 교수님의 그 80년대 그 흔들림과 또 율곡의 10대 때 후반과 20대 초반의 그 율곡의 흔들림이 네. 맞물려가지고 너무 공감이 돼서 율곡도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었고 그 율곡을 통한 김경호 교수님의 삶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그러한 흔들리는 율곡과 김경호 교수님과 합쳐서 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울컥하는. 울지는 마시고요. 네. 김경호 교수님께서 되게 졸업도 오래 걸리시고, 맞아요. 방황하느라 결혼도 늦게 하셨다고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율곡처럼 이렇게 진짜로 흔들려봐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를 율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이제 김경호 교수님께서도 인생 행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율곡을 만나면서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는 공감하는 공감하는 자. 자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통 율곡이라고 하면 합리적 이론가, 또 실천적 철학자라고 많이 떠올려요. 네. 왜냐하면 그 글들을 좀 살펴보면 풍부한 정거와 은유, 또 명쾌한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줄 아는 탁월한 철학자의 면모를 보이고요. 또 유교뿐만 아니라 노장사상, 또 불교는 직접 들어가 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던 아주 해박한 천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심지어 노장사상의 경우에는 그 도덕경의 주석을 탄 순원이라는 책까지 지었어요. 네. 이런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는 율곡의 이면에는 백성과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가 그 정계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뭐 이론적인 사변이나 사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낫게 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우러나오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다사다난한 정기 생활을 버티면서 삶을 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세 번째를 읽을 때 네. 뭔가 율곡이 엄친아여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원래 너무 뛰어난 사람은 그렇죠. 공감 못 해주잖아요. 보통 우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 어떻게 이해하겠어? 네네. 그런데 일반 백성과 일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너무 엄친하다, 엄사벽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었고 네. 그것을 들은 내용이 이제 김경호 교수님을 통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유학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딱딱한 유학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김경호 교수님이 본 율곡은 공감하는 자였었고 김경호 교수님 자체도 뭔가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네. 본인이 이제 유학 공부를 하실 때 마음이란 뭘까? 특히 감정이란 뭘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감성 유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네. 탐구 영역을 본인이 이제 개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연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있는 순간에도 네. 내 마음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유학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감성 유학이라는 타이틀이 율곡이랑 연결되기에는 되게 어색하다고 처음에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성이라는 게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또 그것이 나로 느껴지는 그런 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이라 지칭을 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마음으로 김경호 교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 감성유학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공감하는 자로서의 율곡을 조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곡의 이러한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율곡의 철학과 사상과 행보가 그 이면에 이런 면이 깔려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자분께서는 율곡에 대해서 외롭고 곧고 깊은 그러나 불온한 경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네. 네. 앞으로 살펴볼 율곡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어떤 흐름으로 율곡을 만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율곡을 보다는 율곡의 삶의 굴곡을 몇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부 율곡에게 듣다는 율곡이 선조에게 하는 직언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3부 율곡처럼 품다는 세상과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율곡의 실천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4부 율곡을 넘다는 현재 세태의 율곡의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모던 율곡의 목차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타이틀 부제를 보면 청년을 위한 현대 유학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였어요. 네. 유학이 그냥 우리가 책에서만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유학을 만나고 또 율곡을 만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기획을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여러 영상에서도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율곡을 내 삶의 어떤 조력자로 만나보시게 된다면 저희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율곡과 김경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도 바꿔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이 바꾼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 그러한 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율곡을 이제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